네, 오늘의 책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먼저 지난 2008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쪽발된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휩쓸었던 바로 그때죠. 당시 미국의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0.3%였고 OECD 국가들의 평균 경제 성장률이 0.6%에 지나지 않았을 때 9.6%라는 놀라운 경제 성장률을 보여준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데요. 전 세계가 위기에 흔들릴 때도 굳건한 성장세를 보이며 경제 강국으로 도약했습니다. 그로부터 7년이 흐른 지금 중국의 모습은 어떨까요? 누군가는 위기라고 하고 누군가는 아직 아니라고 합니다. 중국 경제의 빛과 그림자를 쫓는 오늘의 책 만나보시죠. 지난 30여 년간 눈부신 고속 성장을 하며 미국에 이은 경제 대국으로 부상한 중국. 전 세계는 중국을 가리켜 G2, 슈퍼 차이나라 부르길 망설이지 않았다. 하지만 수년간 치솟던 두 자릿수 성장률은 2010년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이후 GDP 성장률은 빠르게 하락해 결국 중국 정부가 외치던 바오치가 무너졌다. 성장률 목표 7%를 사수하겠다는 중국 강력한 증시 의지를 폭락이 보인 중국 경제의 불안 신호들은 이미 오래전 시작됐다. 특단의 조치에 나섰는데요. 지난 6월 상하이 주가 지수는 최고점을 찍고 급추락했다. 중국 증시의 내리막길을 따라 세계 증시도 요동쳤다. 증시의 불안과 함께 잠재적 위험 요소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생산 설비의 과도한 투자와 지방 정부의 과잉 부채 문제, 위협적으로 증가한 부동산 버블과 그림자 금융, 고속 성장 이면에 감춰진 그림자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간 중국 경제를 떠받쳐온 제조업의 불황이 가장 큰 문제였다. 2013년 중국 국무원은 철강, 시멘트, 조선 등 5개 산업을 대표적인 과잉 투자 업종으로 꼽았다. 이들의 공장 가동률은 70% 초반으로 적정선인 80%에 크게 미달한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09년에서 13년 사이 해당 업종 투자액의 절반이 낭비된 것으로 평가한다. 또한 계속해서 높아지는 임금, 세계 경제 부진에 따른 수출 감소의 여파로 도산하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 제조업의 부진과 실물 경제 하락이 가져온 중국의 경기 둔화 양상은 언제까지 계속될까? 앞으로 중국이 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착륙을 할 것인지 아니면 완만히 감소하는 연착륙을 보일 것인지 이는 세계 경제 초미의 관심사다. 하지만 중국 경제의 당면 문제는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가 있다. 국제적인 정치 경제 이슈를 분석해온 세종연구소의 김기수 박사. 그는 중국 경제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버리고 추락에 대비하라고 말한다. 1992년 이후 서방의 대규모 자본이 중국에 들어왔다. 막대한 투자의 결과 폭발적으로 증가한 생산품은 방대한 수출로 이어졌다. 저자는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로 왜곡된 경제 구조를 지적한다. 소비에 비해 투자와 순수출의 비율이 높은 구조. 이는 경제학의 간단한 등식에서도 나타난다. 개혁 개방 이후 투자를 증가시켜 물품을 생산하고 수출에 집중하는 정책으로 인해 경제 성장에 대한 소비의 기여 비중은 줄었고 대신 투자와 순수출, 그중에서도 투자의 비중은 기형적으로 커졌다. 즉, 중국 경제는 노동과 자본이라는 생산 요소 투입에 의존해 성장해왔고 이제 그 한계점에 다다랐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이 같은 주장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이 1994년에 기술 개발에 의한 생산성 증가라는 질적 측면이 부족한 동아시아 경제의 양적 성장 한계론을 지적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그의 주장은 1997년 아시아 경제 위기로 현실화됐다. 태국의 통화가치 폭락에서 출발해 동남아시아를 줄지어 강타한 금융위기는 한국에까지 이어졌다. 당시 한국은 IMF의 구제금융을 신청하고 경제의 고부가 가치화를 지향한 전면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여기저기 공장이 문을 닫고 대량 실업 사태가 벌어졌다. 이제 중국 역시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각국이 그랬던 것처럼 고도성장 이후에 전환기를 맞았다. 중진국 함정에 빠질 것인지 아니면 현재 위기를 돌파하고 성장을 지속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중국 경제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제시하는 책 중국 경제 추락에 대비하라다. 네, TV 책을 보다 해서 또 오랜만에 경제학 책을 이렇게 다루게 됐습니다. 보면서 참 쉽지 않아서 많이 검색하면서 읽었거든요. 그래도 우리와 워낙 가까이 있고 또 우리에게 워낙 큰 영향을 미치는 중국에 관한 책이라서 또 관심 있게 봤는데요. 정경진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TV 책을 보다 이제 종종 출연을 하면서 여러 가지 책들을 좀 만난 것 같아요. 뭐 정말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는 책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세상의 이치를 좀 깨닫게 해주는 혹은 다른 사람의 마음은 왜 그럴까 이런 걸 또 알려주는 책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책만큼은 제 주머니를 좀 지켰던 그런 책이 아닌가. 최근에 중국 펀드 많이 떨어졌다고 들어가라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고민을 했었는데 이 책을 보니까 절대 지금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읽으면서도 정말 그 검색도 많이 좀 저도 했고 그리고 읽으면서 궁금한 점들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포스트잇 붙여가면서 질문을 또 써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들을 우리 박사님께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아우 저도 작년쯤에 중국 펀드 손해를 감수하고 처분했거든요. 근데 그러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 박사님 책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은 중국 경제 전반적인 체질적인 변화, 그다음에 모순점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뤘다는 데서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최근에 이제 중국이 뉴노멀 시대로 접어들면서 성장 둔화가 예상되면서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구조적인 문제점을 점검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약간 붕괴론적인 어떤 각도에서 봤기 때문에 좀 다른 시각에서 좀 비교를 통해서 소개를 했다면 조금 더 흥미롭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책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가장 좋은 점이 굉장히 많은 자료를 갖다가 지금 소비를 하셔가지고 너무 논리적으로 잘 정리하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몇 가지 오늘 같이 뭐 우리가 서로 얘기를 나누겠지만 그 책 제목 자체가 추락에 대비하라라는 그 추락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네. 그래서 요즘에 워낙 뭐 중국 위기론, 뭐 붕괴론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그동안 접촉하지 못한 독자들은 너무 한 방향에서 문제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우려점은 조금은 있습니다. 네, 네. 역시. 출판사가 정한 거죠? 출판사가 추락이라는 걸 시작한 거죠? 아, 네. 또 이 책의 저자인 김기수 박사도 오늘 모셨는데요. 네. 처음에 어떤 계기로 이 책을 집필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제가 원래 전문으로 하는 건 국제 통화하고 금융 쪽을 전문으로 하는데 그쪽을 보다가 이제 중국의 그 외환 보유고라는 게 있어요. 그거하고 환율 체제를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제 머리로는. 제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는. 그래서 그걸 파고 들어갔더니 중국 경제 내부 문제랑 깊이 연계돼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계속 한 8, 9년 전서부터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거를 쓰게 됐는데 제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는 중국 경제가 이 상태로 고성장을 지속 못하는데 왜 많은 사람은 고성장이 지속된다고 믿고 있을까? 그게 제일 큰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감히 3년 전에 이 책을 쓰려고 결심을 했죠. 제가 출판을 할 때 약속을 한 게 저는 기본적인 내용만 제목을 주고 제목을 바꾸는 건 출판사가 마음대로 한다라는 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추락이라는 말은 출판사가 쓴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랬다고 하네요. 다행이네요. 네. 자, 우선 중국의 GDP가 이제 6.9%라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되는 수준인 건지, 그리고 GDP 6.9%라는 그 수치가 가진 어떤 함의랄까요? 이런 걸 우선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지금 6.9라는 의미가 지금 GDP가 중국이 지금 10조 넘었어요. 11조거든요. 그러면 6.9%라는 개념은 6,900억 달러인데요. 무슨 숫자냐면 스위스 GDP 규모예요.
그래서 매년마다 중국은 스위스 같은 나라를 하나씩 만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동안 30년 동안 중국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사실상 9에서 10%를 유지를 했거든요. 근데 뭐 최근이지만 2012년부터는 7%로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90%대 경제를 알던 사람들은 사실은 7%를 좀 용납하기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둔화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글로벌 경제로 보면은 6% 자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10%대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좀 이상할 것 같고 지금 경제 성장률이 과거보다 낮아지는 건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가. 500등 하던 애들이 100등까지 올라가는 건 쉽게 올라갈 수 있지만 100등에서 10등까지 올라가는 건 더 힘들고 10등에서 또 1등 올라가는 건 어마어마하게 힘들잖아요. 네, 뭔가 성적으로 비유해서 얘기를 하니까 뭔가 더 확 와닿는 그런 면이 있네요. 책에 보면은 김 박사님께서는 뭐 성장률이 꺾였다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하셨거든요. 왜 꺾였다고 보세요? 그렇게 되는 이유를 잠깐만 설명드리면 지금 우리 정세님이 기가 막힌 지금 그 비유를 했는데 저 말이 맞아요. 저거는 전문 용어로는 한계 효용 체감이라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꼴등한 사람이 100등까지는 올라가요 쉽게. 근데 그 위로 올라가면 경쟁이 치열하죠. 더 치열하죠. 똑같아요 경제도.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어느 수준 올라갈 때까지는 올라가요. 싼 임금을 통해서 기술력이 별로 없는 자본들을 사용해도 올라가요. 하지만 나중에 이제 임금이 올라가거든요. 임금이 올라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비싸게 물건을 팔아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이득이 남겠죠. 근데 이 두 갭이 줄어들어요. 급속히 줄어드는 게 중국 같은 경우 2004년서부터 줄어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벌써 10년이 10년 넘었네요. 됐어요. 예. 그때서부터 소위 말해서 수학 체감의 법칙에 걸리는데 이게 줄어들면 기업 이득이 줄어들어요. 바로 이 기업 이득이 줄어드는 거를 부채로 메꾸는 거거든요. 영어에 뭐가 있냐면 Credit Intensity of Growth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경제 성장을 하는데 실제로 대출에 얼마나 힘을 입어서 성장을 하냐 하는 걸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어요. 2005년에서 2007년도에 1.1이 나와요. 중국이.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대출 증가율하고 경제 성장률 증가율이 엇비슷했다는 얘기죠. 거의 같다는 얘기죠. 그런데 2013년 되면 3.3이 나와요. 이 얘기는 경제 성장률의 무려 3.3배의 대출 증가율이 있었다는 거죠. 폭발적으로 늘어나죠. 바로 이거를 우리가 자본의 한계 효율 저하라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돈은 계속 투자가 되는데 이 돈의 효용성이 옛날보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만큼 고성장을 하려면 더 많은 돈을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어할 수 있느냐, 이거는 제어가 안 돼요. 이렇게 되면 빚은 계속 늘어나요. 늘어나가 빚이 터지죠. 우리나라 1997년도에 외환 위기가 바로 그 비슷한 사태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제가 좀 말씀해도 될까요?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게 일단 제가 만약에 이렇게 균형적인 좀 시각을 보여드려야 되니까 아까 말씀 중에 그 부분을 제가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산 요소의 한계 효용성이 떨어지게 돼요. 중국이 요소 투입형 경제로 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일정한 단계로 성장하면 그 요소 한계 생산성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거는 동의하고요. 한국이 그때 당시에 기업 부채율이 200, 많게는 500까지 갔는데 외환 위기를 맞았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외환 보유액이 적은 상황에서 단기 외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냐면 일단은 외환 보유액이 지금 3조 5천억 달러 세계 최대로 보유하고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외채가 굉장히 작습니다. 왜 작으냐면 중국은 자본 항목이 이렇게 개방을 안 해서 그래서 외채를 빌릴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일단은 다 국내 부채예요. 국내 부채라는 건 무슨 말을 하냐면 정부가 연장시키려면 연장시킬 수 있다는 일단 포인트가 거기에 있고요. 간단하게 좀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큰아들이 기업이고 동생들이 뭐 가게 정도라고 본다면 큰아들이 사업을 잘하긴 했는데 이게 다 돈을 빌려온 게 문제라는 지적을 이제 아마 박사님께서 해주셨던 것 같고 근데 우리 안 박사님은 큰아들이 돈 빌린 건 결국 아버지한테 빌린 거니까 이거는 조금 나중에 갚아도 되는 요 정도로 멋있어요. 말씀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문제는 아버지가 그렇게 이제 잘 동생들이며 형이며 이렇게 잘 꾸려 나갔단 말이죠. 네. 근데 결국은 그렇게 했을 때 아들들이 나중에는 뭐 우리나라 몇몇 기업들에게서도 좀 보게 되듯이
스스로 자생할 능력이 좀 없어지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뭔가를 다 주도적으로 그렇죠. 했을 때는 아들들이 결국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박사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너무 비유를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대단하시고.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국유기업을 큰 아들이라 하고 민간 기업을 작은 아들이라고 할 때 쉽게 말해서 작은 아들의 역할을 더 키워주겠다는 거고요. 그러면 자본시장을 확대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PPP 융자를 이제는 앞으로 정부 주도형에서 국유기업 투자하던 거를 민간이 같이 50대 50으로 같이 투자하겠다라는 정책이 나왔고요. 더 중요한 게 이번에 최근에 나온 11월 4일에 발표가 됐어요. 국유기업 계획 방안이라고 해가지고 중국은 이제는 국유기업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이 큰 아들들이 이제는 잘 못 뛰는 애들을 어제는 없애겠다라는 거예요. 그 구조조정이에요. 그래서 선수들이 과거에 100명이 있었으면 거기서 1등부터 10등만 살아남기게 하고 나머지는 자생해라는 거. 어제는 다른 산업으로 가든지 뭐 이렇게 어제는 파산하든지 그래서 자기네 갖고 있는 자원을 시장에 내놔라는 거거든요. 저도 일부는 동의하지만 또 일부는 김 박사님 말도 우려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은 사회주의 시장 경제라는 체제가 일단 모호하고요. 그러니까 저도 중국에서 공부를 오래 했지만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굳이 해석을 하자면 사회주의 체제라는 어떤 정치적인 바탕하에 경제 쪽은 시장 경제를 채택하겠다는 어떤 울타리가 된다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유 부분에 대해서 2020년까지 혼합 소유제를 인정하는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쉽게 말하면 좀 부실한 애들, 국유 중에서도 좀 부실한 애들을 민간한테 파는 거예요. 그걸 해주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영역이 꼭 뭐 지금 어느 정도 규정이 돼 있겠지만 점차 그걸 개방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상 2020년이 가도 국유 시스템 그대로 간다는 거거든요. 국유 시스템을 없앤다는 게 아니라 국유 시스템에서 이런 민간 자본을 흡수해서 그때그때 위기를 넘긴다는 걸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성공을 한다면 좋겠지만 그 시스템에 녹아있지 못한다면 또 다른 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네. 중국에서도 그런 문제를 인식하고 그런 부분을 뭐 구조조정도 하고 있고 제조업보다 이제 서비스업의 비중도 더 늘어났고 이런 식으로 개선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추락이 아니라 이렇게 순환으로 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면 안 될까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저도 이제 이 책을 쓰고 비판을 받아요. 왜 이렇게 자꾸 중국 경제를 뭐 깎아댔냐 이런. 근데 제가 뭐 중국 경제를 깎아내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중국 경제가 잘 돼서 우리나라 경제에 나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중국 같은 경우는 역사상 처음으로 GDP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50% 넘는 유일한 국가였어요. 그 어마어마한 투자와 경제 성장력을 자랑하는 한국도 37%를 넘은 적이 없고 일본도 36%를 넘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중국만이 50%를 넘은 기록이 있고 지금은 조금 떨어졌을 겁니다. 반대로 GDP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30%대 초반, 중반 떨어질 때는 29%까지 떨어진 적도 있어요. 바로 이 불균형이 문제라는 거거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놀라운 통계를 갖고 있는 게 거꾸로예요. 미국은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71%, 2%예요. 아까 중국은 얼마라고 그랬어요? 32%, 5%라고 그랬죠. 완전히 반대예요. 중국은 50%까지 끌어올렸다는 것은 국가가 나서서 투자를 부추겼는데 그 부추기는 여러 가지 방법을 썼다는 것을 암시하죠. 그걸 우리가 반박 좀 하세요. 네, 그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그걸 우리가 과잉 중복 투자라고 그러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 투자를 올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2014년 보면 제가 알기로 GDP 대비 한 38%인가 7%가 민간 투자고 다 합치면은 이제 뭐 50% 넘는다는 이제 그런 수치가 나오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늘리려면은 사실상 지금 말씀한 그 중국 정부에서도 지금 고민하는 게 어떻게 하면은 민간 소비를 활성화시키느냐, 즉 국유 부분에 민간 자본을 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력 그런 것들을 지금 재조정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국유 체제 중심으로 가긴 하지만 그 안에다가 이제 자기네들 정부 돈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민간 자본도 조금 끌어들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번 정책의 큰 변화기 때문에 아마 지금 김 박사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점차 바뀔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일단 중국은 경제에 있어서 정부의 개입도가 좀 높아서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 중국이 어떻게 개선하고 개혁해 나가는데 약이 될까요? 독이 될까요? 중국을 포함해서 뭐냐면 여러분 한번 과거의 다른 나라의 이렇게 발전 역사를 보세요. 완전한 자본주의로 급속 성장한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완전한 자본주의를 가지고. 근데 이 지금 동아시아 국가를 포함해서 16개 신흥 국가들이 제가 표를 넘겨줬는데 신흥 국가들이 과거 40년 연속 성장한 사례가 있어요. 이게 전 30년은 다 7% 이상으로 고속 성장했어요. 그 국가들이 동아시아 모델인데요.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정부 개입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냐면 이게 굉장히 시장이 안 만들어진 이 상황에서는 완전히 시장하게 돌아가게 하면은 이게 거래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발전할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정부라는 주체가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자본에 대한 효율적인 분배와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게 그러니까 발전 단계에 따라서 정부와 시장의 역할이 다른데요.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동아시아 모델이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이 뭐냐면 과거에 완전한 자본주의가 한 번도 실현하지 않은 고속 성장을 국가 자본주의가 실현해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마침 중국의 고속성장 발전 역사도 그 모델이 입증이 된 거거든요. 기존에 있는 게 너무 잘못됐다. 이거 처음부터 엉망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누구도 없다고 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까지는 맞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안 박사님이 좀 우회를 거두셨으면 좋겠는 게 지금 현재 등소병 체제도 이렇게 온 게 그거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가 왔어요. 그 정확히 보신 게 지금부터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이 책에서는 할 수 없다고 본 거예요. 왜 없다고 보는 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드릴게요. 그거는 정부가 권력을 민간한테 대폭 이양하기 전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현 중국 정부가 그 의사와 있고 그걸 실천한다 하면은 획기적인 업적이 될 겁니다. 저도 그걸 기대를 해요. 그래서 책에서 중국 경제가 안고 있는 4대 리스크를 제시를 하셨어요. 먼저 생산 설비의 과잉 투자 문제가 있고요. 또 지방 정부의 과잉 부채, 또 부동산 거품 이야기, 그림자 금융. 4가지 위기 위험 요인 중에 어떤 게 가장 위험하고 위협적인 요소가 될까? 어떻게 보세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저도 판단이 안 서서 설문조사를 아까 말씀드린 중국인 전문가 80이 되게 했더니 대부분이 그 자기들 내부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중국 내부적으로 볼 때는 과잉 생산. 네. 그러니까 결국 말씀하신 대로 투자가 비효율적으로 흘러가는 거에 대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국유 경제 체제의 어떤 그런 모순점에서 발생한다고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대출 구조, 그림자 금융도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유 은행이 민간 조그만 중소 기업들한테 대출을 꺼리는 이유가 국유 기업들한테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정부 자체가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 소규모 기업들한테는 좀 꺼렸거든요, 그동안. 물론 지금 그게 한 11차 5개년 계획 들어오면서 그렇게 하자라고 민간 주도의 어떤 규제도 풀어주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는 사실 피부로 안 느낄 정도로 오는 거는 그런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거고 그게 1, 2년은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국유 경제 꼭 나쁘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 얼마나 효율적으로 끌어올리느냐가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계속 이제는 이제 촉박해져 가는 거죠. 점점 성장률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중국 경제가 하는 딜레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빨리 민간 기업하고 민간 자본들이 경제의 주요 선수가 돼버려야 돼요. 그러려면 중국은 그림자 금융이 중국 민간 기업한테 자본융자 역할을 했어요. 근데 그림자 금융이 금리가 24%예요. 고금리로 민간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그 금리 시장화 계획을 이번에 했거든요. 금리 시장화를 해서 민간 기업들이 자본 조달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림자 금융이 지금 중국 정부가 지금 전반적으로 조정에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림자 금융 그리고 이 금리 시장화 개혁, 거기에 환율 개혁, 이게가 중국에서 가장 지금 당면한 문제점이면서 빨리 해결해야 되는, 단기로 이런 추락이 안 올라면 해야 되는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네. 네. Financial Repression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금융 억압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지금 중국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엄청난 투자를 하죠.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어떤 방법을 썼냐 하면은 그 일본도 옛날에 비슷한 방법을 썼는데 일단은 시중은행, 대부분이 국유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시중은행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민간인들이 시중은행 이외에 다른 금융상품은 없도록 만들었어요. 금융시장을 개방을 안 해가지고 보험, 증권, 채권, 파생상품 그런 거 거의 중국 사람들 모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이 사회보장제 있죠? 그걸 끊어버렸어요. 1997년서부터 끊어요. 그러면 일반인은 저축을 해야 되죠. 그렇죠? 노후를 대비해서.
자, 이렇게 엄청나게 돈이 모이죠. 모이니까 이자율을 쳐주지 않아요. 그 중국 이자율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1997년도서부터 2%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게 금융억압이에요.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돈이 들어온 거를 국유 기업 중심으로 대출을 해줘요. 이게 지금 우리 한 박사님이 잠깐 얘기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국유 기업에 싼 이자로 밀어줘요. 바로 그게 엄청난 투자가 가능한 이유인데 이 반대급부를 이제 해야죠. 쉽지 않습니다. 네, 중국 금융시장의 문제점 지적해 주셨는데요. 아직 연착륙, 경착륙 그런 기준이 딱 뚜렷하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요. 정현주 씨는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전문은 아니지만 일단은 경착륙을 바라는 나라가 너무나 없다는 게 연착륙 가능성을 높이지 않나.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 유럽 어느 나라든 아마 중국의 경착륙을 바라는 나라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경착륙, 연착륙이라는 건 경제학에는 없어요. 왜 없냐 하면은 과거 서구 400년 자본주의 체제에서 경착륙, 연착륙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쪽은 연평균 1.5% 내외의 성장을 400년간 천천히 조금씩 했어요. 가끔 금융위기를 통해서 경제위기는 닥쳐요. 재미있는 통계 내드릴까요? 영국이 평균 12년마다 한 번씩 경제위기를 겪었습니다. 미국이 10년에서 11년마다 한 번씩 경제위기가 와요. 자본주의에 피할 수 없는 숙명이에요. 경착륙, 연착륙을 제가 의미가 없다고 보는 이유는 이거 순환적인 측면이 아니라고 봤잖아요. 아까 경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 내려갈 때 정부들이 조금 정책을 써요. 그게 통화정책, 재정정책을 써가지고 이걸 빨리 올리게 하는 방법은 있어요. 근데 그것도 결국은 대가를 치르거든요. 이후에 어떻게 될까? 균형을 벗어나면은. 그러니까 지금 중국 경제 같은 경우는 이 과정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전혀 제 얘기는. 안 박사님 반박할 거 많으시죠? 아니, 난 사실 오늘 이렇게 논쟁할 의지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사실 같은 굉장히 많은 문제에서 같이 인식을 하거든요. 표현이 다를 뿐이거든요. 근데 근본적인 건 다른 게 있어요. 왜냐면 지금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려버린 거예요. 정부가 할 수 없다고 결론 그거는 저는 동의를 절대 안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힘들다 그랬죠. 힘들죠. 그럼 다행이네요. 없다는 건 제가 신이 아닌 다음에 어떻게 없다고.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놀랐어요, 사실은. 그래서 다행이고요. 중국하고 한국의 이 정부의 차이점을 말하자면 웃기게도 제가 생각하는 건 한국은 그러니까 어떤 계획이 있잖아요. 그냥 정권이 바뀌면 연속성이 없더라고요. 막 길을 닦다가도 스톱이 돼버리더라고요, 이게.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12차, 13차 이렇게 5개년 계획으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석이 체인지하는 그게 정확하게 시기가 다르게 돼 있어요. 딱딱 2년씩 차이 나게 돼 있어. 그래서 중국은 지금까지 다행히 경제가 안정적으로 올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정책의 역선성이 보장이 되는 게 중국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중국 정부가 하면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저는 참 재밌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1959년인가쯤에 마오쩌둥이 중국의 참새들이 나달을 너무 많이 먹는다며 참새를 다 없앤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사실은 참새가 나달만 먹는 게 아니라 이제 예를 들면 벌레도 먹고 해충들도 많이 잡아먹는데 그래서 그 다다음에 이제 엄청난 대기근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소련에서 다시 막 참새 20몇 마리를 수입해온 이런 좀 총국이 있었는데 거기서 볼 수 있듯이 중국 정부는 한다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 한다고 했을 때 그 문제가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정부 주도로 뭔가를 했을 때는 절대 좀 될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라는 말씀들을 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정부도 위기를 감지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변화의 노력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영상으로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지난 2013년 새롭게 출범한 중국의 시진핑 정권. 그는 리커창 총리와 함께 중국 경제의 새로운 변화를 천명했다. 중국이 그동안의 고속 성장을 마감하고 안정을 지향하는 뉴 노멀 시대, 이른바 신창타이에 진입했다고 발표했다. 다시 말해 투자보다는 소비, 수출보다는 내수가 주도하는 안정적인 경제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비와 내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동안 과잉 투자로 인해 야기된 왜곡된 경제 구조를 바로잡을 개혁이 수반되어야 한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의 경제는 13억 5천만이라는 거대한 노동력이 견인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농민공이라 부르는 농촌 지역의 잉여 노동력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대거 이동, 거대한 공장을 가동하는 든든한 동력으로 작용했다. 도시의 인력 시장은 늘 일자리를 구하려는 사람들로 넘쳐났다. 적은 임금으로도 노동력 확보가 가능했고 그로 인한 생산량의 증가가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이른바 인구 보너스를 누렸다. 하지만 이제 인구 보너스도 한계에 다다랐다. 잉여 노동력은 빠르게 흡수돼 고갈 상태에 이르렀고 제조업 임금은 매년 빠르게 상승했다. 현재 중국의 제조업 임금 수준은 베트남의 약 4배에 달한다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추정한다. 이에 따라 저임금 노동에 의존한 저부가가치 제조업이 흔들리면서 중국 성장의 브레이크로 작동했다. 이것이 바로 루이스 전환점. 개발도상국이 피할 수 없이 겪게 되는 저임금 제조업 위주 경제 성장의 한계점이다. 스위스 은행인 UBS는 중국이 루이스 전환점을 이미 통과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10월 29일에 폐막된 중국 공산당 5중 전회. 향후 5년간의 경제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중국 정부는 강도 높은 경제구조 조정과 혁신을 외쳤다. 과연 시진핑의 경제정책은 현재 중국이 처한 위기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 네, 영상에서 봤듯이 중국 경제를 이제 뭐 투자 중심에서 소비 중심으로 뭐 옮기겠다 이런 식의 방향을 잡고 있는데 일단 뭐 소비를 진작시키려면 임금이 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기가 많이 어려운데 임금 올리는 게 그렇게 빨리 잘 진행이 될 수 있을까 싶어요. 한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네,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소비 중심으로 가겠다는 그 내면에는 역시 소득이 1인당 소득을 높여야 되는 부담이 있는데 최근에 보면 지금 2014년까지 보면 1인당 GDP가 한 7,700불? 뭐 그 정도 됩니다. 뭐 그동안 많이 늘었긴 하지만 과거 우리나라나 일본에 비해서는 만 불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문제는 그 만 불 정도에 도달했을 때 이제 중진국 함정에 많이 빠지는 나라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득을 그냥 무턱대고 최저임금을 올려서 무턱대고 올리는 그 방식을 과연 계속 갈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소득을 높이는 약간 시장 시스템을 바꿔줄 건지는 중국 정부의 선택이고 충분히 알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중진국 함정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떤 카드를 내밀지가 앞으로의 좀 그런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노동자, 이제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려주자. 그럼 소비를 많이 하겠죠. 오케이. 그러면 임금을 올려줘서 이 양반들이 소비가 늘어나는 추세하고 임금을 올려줘서 기업의 이득이 떨어지는 추세하고 어느 게 빠를 것 같습니까? 이득이 줄어드는 추세가 빨라요. 연구 결과는. 그게 딜레마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냐면 바로 일본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지난 24년간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1990년대 초부터 이걸 알았어요. 소비 중심으로 이걸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알고 여태까지 24년간 바로 이거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던 거예요. 안 바꿔져요. 중국 경제 추락에 대비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 경제가 뭐 추락이든 경착륙이든 연착륙이든 어떻게든 위기를 맞았을 때 결국 우리가 논해야 할 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우리가 어떤 타격을 받게 될까 이 부분을 좀 더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은 이제는 글로벌 시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 들어가는 업체는 중국의 시장을 보고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한국도 이제는 과거의 그런 중간재나 부품 업체들 이제는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쪽으로 좀 눈을 돌려야 되고요. 중국에 가려면 이제는 소비로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최종 소비재. 그래서 브랜드가 중요해지고요. 그 다음에 기술력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게 그래서 이제는 글로벌 밸류 체인이 이렇게 쫙 변해되어 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밸류 체인 자체가 중국이 이제는 공장에서 시장으로 가는데 제 의견은 아직 시장까지는 안 간 것 같아요. 시장에 가려면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지적재산권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야 되는데
우리 기업 지금 중국에서 있는 우리 진출한 기업들이 가장 애로점을 한번 들어보면 설문조사를 해보면 뭐 임금이 가장 큰 문제긴 하겠지만 좀 내부적으로 구조적으로 보면 규제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대외적으로 뭐 거의 뭐 요새는 상당히 그런 교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도 여전히 규제가 많아서 참 내가 영업하기가 되게 장사하기가 되게 힘들다라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거, 정부 간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뭐 포스트 차이나다 베트남이다 이런 데 좋은데 결국 거기도 중국하고 경쟁이 되거든요. 가격 경쟁력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갈 길이 어딘지를 지금 이제 확실하게 좀 정해야 될 때가 아닌가. 지금 이 정도가 중국 전체 수출에서 우리가 한 10% 20% 떨어졌다. 아, 그거 옛날에 한두 번 겪어본 나라가 아닌데 뭐 그렇게 걱정을 해요? 그러면 또 남미에 갖다 팔고 동남아에 가서 팔면 되죠, 뭐. 그렇죠? 근데 왜 거기서부터 뭐냐, 옛날에 우리나라 경제 위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 겪었잖아요. 겪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걱정을 한가득 안겨주시더니 또 갑자기 이렇게 우리나라 기준으로. 끝으로 이 책 어떻게 읽으면 좋을지 앞으로 잠재적으로 이 책을 보게 될 독자들에게 뭐 조언을 한마디씩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정현진 씨부터. 그럴까요? 그 책에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뭐 경제 관련된 책이다 보니까 여러 데이터들이 나오는데 숫자에 너무 겁을 내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숫자라는 거는 뭐 정말 복잡하시면 그냥 넘어가셔도 크게 흐름의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숫자 싫어하는 많은 분들이 혹시 이 책을 읽으시다가 숫자 때문에 책을 덮으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러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같이 인터넷을 하시면서 보시면 더욱더 재미가 있다. 그리고 이 책에 보면 예측한 부분이 몇 개 있거든요. 2015년 어떻게 된다? 이런 거 지금 이제 201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김 교수님이 얼마나 틀리셨는지 그런 것도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아주 재밌습니다. 맞는 부분은 얘기 안 해요. 네, 다 아시겠지만 차이나 인사이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가속화되면서 이제 자체적인 부품을 조달하거든요. 그건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찌 보면 좀 위기이면서 또 새롭게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꼭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이 책은 어떤 그런 부분에서 어떤 기초 지식하고 좀 난해하긴 하겠지만 저같이 이제 경제학을 좀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유익한 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직 우리가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는 모르지만 조금은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